가을 햇살이 병원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진료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종이 차트 넘기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요즘 부쩍 얼굴이 붓고 배가 더부룩해서 찾아온 병원이었는데 왠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응시한 채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셨습니다. 클릭 소리가 2번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선생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선생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으시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미선 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등받이에서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마지막 생리 날짜 기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요즘 불규칙했다고, 폐경기가 오나 싶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미선 씨, 임신 12주 정도로 보입니다. 순간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덧붙이셨습니다. 피검사에서 HCG 수치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초음파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임신이 맞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희 남편이 4년 전에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어요. 김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저를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재검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임신 사실 자체입니다. 일단 초음파를 먼저 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초음파실로 안내하셨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제 발끝을 내려다보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초음파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기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배를 드러냈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 위에 닿자 움찔했습니다. 선생님은 프로브를 천천히 움직이셨습니다. 화면에 흑백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작고 희미한 윤곽 속에서 무언가가 깜빡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빠르게. 심장이에요. 지금 뛰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티슈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미선 씨, 고령 산모이시고 상황이 복잡하신 것 같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아기는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심장이 깜빡였습니다.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제 귓속엔 이미 그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속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손에 든 진료 서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방 속 깊이 밀어넣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남편 준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몇 초간 망설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저는 그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뱃속에 작은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의 불빛처럼 제 앞날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존재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 준호가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왔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덤덤한 톤이었습니다.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병을 꺼내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물병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혼자 안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준호가 리모컨으로 음량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병원 다녀왔어. 병원? 어디 아픈 데 있어? 준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섞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몸이 좀 이상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준호는 TV를 완전히 끄고 몸을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뭐래? 큰 병이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제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임신이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제 말을 되새기는 듯 했습니다. 뭐?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임신 12주래. 오늘 초음파도 봤어. 준호는 천천히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선아, 무슨 소리야? 나 4년 전에 무정자증 진단받았잖아. 나도 알아. 근데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임신이라고 했어.
심장 소리도 들었어.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가방에서 진료 서류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받아들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쥔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 아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당신 아이지. 누구 아이겠어. 내 아이라고. 미선아, 낯이 없다고. 병원에서 분명히 그랬어.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그 말이 떨어지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숨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준호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숨기는 거 없어. 나도 이해가 안 가. 근데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의사가 뭘 안다고.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 말 믿을 수가 없어. 45살에 갑자기 임신이라니. 그것도 내 아이라고. 여보, 제발 진정해. 나도 혼란스러워. 근데 아기는 분명히 있어. 초음파에서 심장 뛰는 거 봤다고. 우리 혹시 그날.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그를 따라갔습니다. 어디가? 집 나가게. 여보, 지금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준호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야기 좀 하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준호는 제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도 감당 안 돼, 미선아.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준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걸까?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분명 그곳엔 생명이 있었습니다.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제 남편조차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줄게. 아무도 믿지 않아도 엄마는 믿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다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준호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화면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회사 책상에 앉아서도,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 저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전화벨 소리, 동료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리 속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괜찮아요? 옆자리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신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글자들은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사무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 서서 멀리 보이는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미선아, 준호 그쪽에 있니?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요, 여기 없어요.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사흘째 집에 안 들어온다며? 준호가 어머니께 연락했나 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아, 너 뭐 잘못한 거 있니?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왜 준호가 집을 나갔겠어? 부부 싸움이면 내가 먼저 사과해. 알았지?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조차 믿지 않는데 어머니가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미선아, 대답 좀 해봐.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뭐? 이것 봐.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비밀이 어디 있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난간을 꽉 붙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친구 은혜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은혜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아, 은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은혜는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너 왜 이래? 얼굴이 완전 상했어. 저는 가방에서 진료 서류를 꺼내 은혜에게 건넸습니다. 은혜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임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는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준호 오빠 무정자증 아니었어? 응. 그럼 이건 은혜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의심. 그 의심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은혜야,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준호 말고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 나도 알아. 근데 이건 정말 이상하잖아.
나도 알아. 근데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임신이라고 했어. 초음파에서 심장 뛰는 것도 봤고, 은혜는 한숨을 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너 말은 믿어. 내가 거짓말할 사람 아니잖아.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일단 병원 다시 가봐. 재검 받아보고. 준호가 날 안 믿어. 집도 나갔어. 뭐? 사흘째 연락도 안 돼. 시어머니한테도 전화 왔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은혜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선아, 너 혼자 감당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일단 병원 재검부터 받자.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은혜만은 제 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준호의 신발은 현관에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구나.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무정자증 임신 가능성, 45세 자연 임신, 의학적 기적. 수많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희망적이었고 일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 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작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만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에 반차를 내고 4년 전 준호가 검사를 받았던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병원 입구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제 신분증과 준호의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남편분의 과거 검사 기록을 열람하고 싶으신 거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4년 전 기록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 분 후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미선님, 이 원장님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저는 일어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흰 가운을 입은 이 원장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원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분 박준호 씨 맞으시죠? 네. 4년 전 검사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당시 진단은 무정자증이 맞습니다.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세부 내용까지요. 이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 원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시 정액 분석 결과에 극소량의 비활동성 정자 관찰됨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대부분의 정자가 없거나 죽어 있었지만 극히 일부 정자가 존재했다는 뜻이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이 원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확률이 극히 낮죠. 1% 미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무정자증으로 진단한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원장님, 그럼 지금이라도 남편이 재검을 받으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자 상태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까요. 재검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꼭 할 말이 있어. 만나줘.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 사본을 손에 쥐고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극소량의 비활동성 정자 관찰됨. 그 문장이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으며 검사 결과를 건넸습니다. 이것 좀 봐줘. 준호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무릎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4년 전 당신 검사 기록이야. 오늘 병원 가서 받아왔어.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여기 봐. 극소량의 비활동성 정자 관찰됨이라고 적혀 있어. 준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완전히 정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가 존재했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자연 임신이 가능하다고.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 1% 미만이래. 1%? 준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미선아, 그게 말이 돼? 1%도 안 되는 확률로 임신이 됐다고? 왜 안 돼?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말도 안 돼. 그건 거의 기적이야. 그래, 기적이야.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한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아직도 믿기지 않아. 여보, 제발. 제 것만 받아봐.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잖아.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재검 받으면 뭐가 달라져?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달라져. 당신이 날 믿게 되잖아. 그리고 우리 아이 원했었잖아, 너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 걸 수도 있어, 여보. 준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당신밖에 없어.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 제발 나 좀 믿어줘. 준호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김 의사 선생님께 남편의 검사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서류를 꼼꼼히 읽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미선 씨, 이 정도면 자연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매우 낮지만요.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분께 재검을 권유해 보세요. 현재 정자 상태를 확인하면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와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준호가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적어도 받아줬습니다. 여보, 산부인과 선생님도 가능성 있다고 하셨어. 제 것만 받아줘. 응? 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받을게.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준호는 친구 재혁의 집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TV에서는 야구 중계가 흘러나왔지만 준호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캔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형, 몇 개째야? 재혁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 없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재혁은 그의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이러지 마. 형수한테 돌아가. 준호는 빈 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새 캔을 땄습니다. 쉬익 소리와 함께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돌아가? 재혁아, 나 지금 미치겠어. 왜? 내가 그 여자를 평생 믿었어. 결혼하고 20년 넘게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 근데 지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혁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형수 말대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병원 기록도 나왔잖아. 1%야, 1%. 그게 말이 돼? 준호가 맥주를 한 모금 크게 들이켰습니다. 재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 형수가 형을 속일 사람 같아?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머리를 뒤로 젖혔습니다. 재혁아, 솔직히 말할게. 나 너무 무서워. 뭐가? 만약에 진짜 내 아이가 아니면 어떡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20년 넘게 믿어왔던 사람이 날 배신한 거잖아. 재혁은 침묵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진짜 내 아이라면 난 미선이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거고, 그러니까 재검 받으라고 했잖아. 받을 거야. 근데 그 결과가 나오는 게 무서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한 것 같아.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맥주캔이 흔들렸습니다. 재혁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형수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가?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래도 가야지. 형수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 임신한 몸으로. 그 말에 준호는 움찔했습니다. 임신. 그 단어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며 자신을 붙잡던 그녀의 모습이. 그 시각 저는 집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고 희미한 형상. 저는 그것을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돌아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재검을 받겠다고 했지만 언제 받을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응.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은혜야, 나 진짜 힘들어. 알아. 내가 지금 갈게. 혼자 있지 마. 아니야, 괜찮아. 너도 바쁘잖아. 바빠도 가야지. 친구가 힘든데. 30분 안에 도착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초음파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사진을 적셨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또 울었네.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분명 그곳엔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준호의 아이가.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문을 열자 은혜는 제 얼굴을 보더니 곧바로 안아줬습니다. 미선아, 울지 마, 다 잘 될 거야. 준호 씨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래. 저는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은혜는 제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아만 줬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저와 은혜는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여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선아, 준호 오빠는 언제 재검받기로 했어? 이번 주 안에 받는다고 했어. 결과 나오면 달라지겠지? 모르겠어. 설령 결과가 좋게 나와도 우리 사이가 예전 같을 수 있을까? 은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오빠도 힘들 거야. 갑자기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잖아. 나도 알아. 근데 나도 힘들어. 나도 이해 안 가는 상황인데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잖아. 나는 믿어. 그 말에 저는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은혜가 웃으며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 거짓말 못하잖아. 그거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치가 보여 우리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은혜야, 나 요즘 계속 생각해. 이 아이를 낳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미선아. 은혜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이미 12주야. 심장도 뛰고 있고. 저는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고마워, 은혜야. 뭘? 우린 친구잖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제발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호의 빈자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미선아.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병원 갈 거야. 재검 받으러. 정말? 응.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 고마워, 여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할 말을 찾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당신도 놀랐을 거야. 몸 조심해. 알았지? 응.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가 재검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준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임산부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나도 준호와 함께 올 수 있었을 텐데.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배는 크게 불러오지 않았지만 분명 그곳엔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미선님,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오늘은 초음파 검사를 할 거예요. 아기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초음파실로 이동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배를 드러냈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 위에 닿았고 선생님이 프로브를 천천히 움직이셨습니다. 화면에 흑백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기예요. 선생님이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작은 머리, 몸통, 그리고 팔다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심장 소리도 들어보실래요? 선생님이 스위치를 켰습니다. 쿵쿵쿵. 빠르고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뛰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심박수도 정상이고요.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화면 속 작은 생명체가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을 움켜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시기엔 활발하게 움직여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미선 씨, 고령 산모이시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스트레스도 최대한 피하시고요. 네, 선생님. 남편분은 요즘 어떠세요? 상황이 좀 나아지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재검 받고 결과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선생님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놀라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내가 오늘 검진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검사 끝났어? 응. 결과는?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자 재검 결과 극소량의 활동성 정자 확인됨. 자연 임신 가능성 존재. 저는 서류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미선아. 내가 너무 의심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도 놀랐을 거야. 준호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검사받고 결과 보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가능성이 있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기적 같은 일이래. 그래, 기적이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기 봤어? 오늘 초음파했어? 응, 봤어. 저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아기야? 응, 진짜 작네. 근데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어. 선생님이 건강하대. 준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선아, 내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 너무 상처 줬어. 괜찮아, 여보. 이제 다 지나갔어. 준호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같이 가자. 집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고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호는 초음파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여보, 차 마셔. 준호가 사진을 내려놓고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며칠 전에 재혁이한테 털어놨어. 뭐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무섭다고. 진실을 마주하는 게.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재혁이가 그러더라. 내가 날 속일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 듣고 정신이 좀 들었어. 재혁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준호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선아, 이 아이 내 아이면 좋겠어. 당신 아이야. 분명히. 준호는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듯이. 아가야, 아빠야. 미안해. 아빠가 너를 의심했어. 이제는 안 그럴게. 약속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함께 잘 키우자. 응, 함께.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셋이서 함께. 그날 저녁 준호는 저를 위해 저녁을 차렸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먹으며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울어? 고마워서. 준호가 웃으며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제 울지 마. 우리 아기한테 안 좋아. 응.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준호가 제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잘 자.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저는 준호의 손을 덮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저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준호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보였고 저 역시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오늘은 이 원장님께서 준호에게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준호의 다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박준호님, 간호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원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일어나서 인사하셨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우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원장님은 다시 자리에 앉으시며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리셨습니다. 박준호 씨 4년 전 검사 결과와 이번 재검 결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검사 결과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원장님이 마우스로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4년 전에는 극소량의 비활동성 정자 관찰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정자가 움직이지 않았고 수도 극히 적었죠. 준호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검에서는 극소량의 활동성 정자 확인됨이라고 나왔습니다. 수는 여전히 매우 적지만 일부 정자가 활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임신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확률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 문헌에도 이런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준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원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박준호 씨, 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생식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죠. 정자 상태는 시간, 건강 상태,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제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부인께서 다른 관계가 없었다면 당연히 박준호 씨의 아이입니다.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준호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건가요? 이 원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기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니까요. 하지만 두 분께는 일어난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선아,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 아니야. 나 평생 이 죄책감 안고 살 것 같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준호를 마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이제부터 잘하는 거야. 알았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만 보자. 병원을 나와 우리는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김 의사 선생님께 재검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계속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정말 작다. 지금은 작지만 계속 자랄 거야. 아들일까 딸일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몰라. 다음 달쯤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딸이었으면 좋겠어. 왜? 너 닮은 딸.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선아, 우리 정말 부모 되는 거야? 응. 무섭지 않아? 무섭지. 근데 너랑 함께니까 괜찮아. 준호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정미선님, 간호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오셨네요. 네, 선생님. 이게 재검 결과예요. 저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김 의사 선생님은 그것을 받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결과네요. 자연 임신 가능성이 확인됐군요.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박준호 씨, 축하드려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분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제가 의사 생활 20년 넘게 했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그렇게 드문 일인가요? 네. 거의 기적이라고 봐야죠. 이런 경우는 의학 저널에 실릴 정도예요. 준호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초음파 검사도 할 건데 함께 보실래요? 김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보고 싶습니다. 초음파실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고 준호는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프로브를 배 위에 올리자 화면에 아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기예요. 준호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게 우리 아기예요? 네. 지난번보다 많이 자랐죠? 이제 손가락, 발가락도 보여요. 선생님이 화면을 확대하셨습니다.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심장 소리도 들어보실래요? 네. 스피커에서 심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쿵쿵쿵. 빠르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아. 응, 여보. 준호는 제 손을 잡고 얼굴을 손에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박준호 씨, 아버지 되신 거 축하드려요. 김 의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초음파 사진을 여러 장 출력해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태교 앨범에 넣으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습니다. 준호는 제 어깨 너머로 함께 봤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미선아, 나 지금 꿈꾸는 것 같아. 나도. 이 아이가 정말 우리한테 온 거야. 기적처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멈춰서서 저를 안았습니다. 미선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이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호는 초음파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미선아, 이 아이 이름 뭐라고 지을까?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그래도 미리 생각해보자. 저는 웃으며 준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당신이 지어줘. 나 이름 짓는 거 못하는데. 괜찮아. 당신이 지은 이름이면 다 좋아.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기적이. 어때? 기적이? 응. 이 아이는 우리한테 온 기적이잖아.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적아, 엄마야. 아빠가 이름 지어줬어. 준호도 제 손 위에 손을 포겠습니다. 기적아, 아빠야. 사랑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복통으로 깨어났습니다. 처음엔 배가 뭉치는 것 같더니 점점 통증이 강해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자고 있던 준호를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준호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기 나올 것 같아.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진짜? 지금? 응,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준호는 황급히 옷을 입으며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우리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준호가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제 아내가 진통 중이에요.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김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제 상태를 확인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미선 씨,
자궁경부가 많이 열렸어요. 곧 분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통증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참으며 준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선아, 힘내. 조금만 참아. 아파, 여보. 너무 아파. 알아. 근데 조금만 더. 저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힘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통증과 싸우며 저는 계속 힘을 주었습니다. 김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선 씨, 이제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있는 힘껏 밀어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미선아. 조금만 더. 다시 한번 힘 주세요. 저는 온몸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밀어냈습니다. 나왔어요. 김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고 힘찬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깨끗이 닦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저는 아기를 안고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 꼭 감은 눈, 작은 손가락.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기저가 엄마야. 준호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저가 아빠야. 만나서 반가워.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준호가 손가락을 내밀자 아기가 그것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미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여보.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셋이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옆 의자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여보, 진짜 우리 딸이야? 응, 우리 딸. 믿기지 않아. 내가 아빠가 된 게. 저는 웃으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좋은 아빠 될 거야. 나 아기 키우는 거 하나도 몰라. 괜찮아. 나도 몰라. 같이 배우면 돼. 준호가 아기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작게 움찔했습니다. 기저가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약속해. 문이 열리고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미선아, 축하해. 은혜야, 고마워. 은혜가 아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너 닮았어. 그래. 응. 근데 코는 준호 오빠 닮은 것 같은데? 준호가 웃었습니다. 은혜 씨, 고마워요. 그동안 미선이 많이 도와줘서 당연한 거죠. 미선이 내 친구인데. 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 은혜야. 내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 혼자 다 해낸 거야.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기는 그 사이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아기를 안고 저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미리 준비해둔 아기 방에 기저귀를 눕혔습니다. 작은 침대, 귀여운 모빌, 부드러운 이불,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부모 됐네. 응, 부모 됐어.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미선아, 앞으로 힘들 거야. 근데 우리 같이 잘 해낼 수 있지? 물론이지. 우리 셋이서 저녁이 되어 기저귀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열심히 빨았고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기저귀가 젖을 다 먹고 트림을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흔들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스르륵 잠들었습니다. 준호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이 아이한테 편지 쓰고 싶어. 나중에 크면 보여주게. 좋은 생각이야. 준호는 책상으로 가서 펜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편지. 기저가, 아빠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많이 컸을 거야. 아빠는 너한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다. 너는 정말 기적 같은 아이야. 의학적으로도 아빠 마음속에서도 처음 내가 엄마 뱃속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아빠는 믿지 못했어.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 아빠는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상처를 줬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 아무도 믿지 않을 때도 엄마는 너를 믿었어. 기저가, 너는 엄마의 용기와 아빠의 반성으로 태어난 아이야. 그리고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아빠는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할 거야. 너한테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줄게. 사랑한다. 우리 기저가. 2025년 6월 아빠가. 준호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언젠가 기저귀가 크면 이거 보여줄 거야. 그래, 좋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기저귀는 아기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와 준호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힘들 때도 있겠지? 물론이지. 근데 함께니까 괜찮아.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미선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 옆방에서 기저귀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평화로운 숨소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통계와 확률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기적은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도 바로 우리 곁에. 저는 이 아이를 기적이라 부릅니다. 제 삶의 끝에 찾아온 시작이었으니까요. 45살에 찾아온 새 생명. 1% 미만의 확률로 태어난 아이.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진실. 준호와 저는 이 아이를 통해 다시 사랑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소중함도 용서의 힘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준호가, 제 품에는 기저귀가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이 믿지 않아도 우리 곁에는 분명 기적이 존재합니다. 통계가 아닌 사랑으로, 확률이 아닌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기적 말이죠.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작지만 소중한 기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다가 보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